이게 도구이라서 소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박찬희 교수님 친숙력 증대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다면 사실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난강땡 같은 경우 친숙력 증대 사업자가 발등이 있다면 왜 검증위원회 형태를 꾸려보자 정치권에서 또는 어떤 형태의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좀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포항댐이나 뭐 태평양댐은 우리 출입구시장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그 댐 정책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더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1980년대 내무국 개척국에서 신규댐 건설사고 포기하고 기존 댐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있고 90년대 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형 댐 시대에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신규 댐 개발을 포기하고 관리주로 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에 현장에서 봐봐서 확인한 부분은, 그러니까 현익이 부족한 댐은 이 댐으로 인한 갈등과 자유환경 훼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익이 부족한 댐은 평가를 통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즉 강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노후 댐을 사실은 안정성 관리하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오랜 댐, 현익이 없는 댐은 그 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먼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4대강 보건이나 통합물관리 전체 흐름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흐름들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에 있는 4대강 보건이나 통합물관리 전체 흐름이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공간적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들이 이제 강에 대한 생태 서비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이게 사실 결국 강을 복원했을 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강의 가치 지키자,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통합물관리나 4대강 보고는 상당히 정부 주도 또는 몇몇 전문가 위주로 또는 몇몇 심사체 위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혀줘야 사실은 정책의 흐름들이 바뀌는 건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더 크게 바뀌고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민족적 변화 흐름들도 국민들이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을 더욱더 강조하고 더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댐법은 정말 폐지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편의불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철저히 해서 설거든 아니면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현재 통합물관리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약간 국민들의 인식 변화나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댐법에 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종률 선임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숫자원 개발 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그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댐 관련 법령, 그리고 우리가 댐 건설법 어떻게 좀 이렇게 개정하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 우리 이철재 부위원장님 미국의 사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정말 개발을 중시했던 국가였습니다. 상당히 특히 정치인과 어떤 지역의 어떤 이익단체, 주정부가 어떤 철의 삼각동맹을 해서 담합을 해서 이제 단일 목적,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많이 이제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이제 그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수자원 사업의 원칙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 그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연방 사업의 경우는 복수 대체안을 제시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꼭 그 댐이야 되냐, 꼭 그 사업이야 되냐 말고도 대체안을 제시를 하게끔 이제 의무화를 했고, 그리고 이 대체안에 대한 어떤 경제성 평가, 환경의 질, 또 지역 경제 개발, 또 사회적 영향을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하게 했죠. 그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 개발 자체가 이제 좀 복제가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그 이런 수자원 사업은 대부분 연방에서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에 그 사업을 지원했는데 1980년대 수자원 개발법에서 어떤 걸 제안하면 이제 비용 분담 제도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방에서는 일부러 어떤 뭐 주에 뭐 공업용수 때 생활용수 때 할 때는 100%다 지원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50% 분담하겠다. 타당성 조사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저수지를 한다. 이러면 한 50% 분담을 하고 생공용수는 100% 분담을 해야 된다. 농업용수 50%, 또 뭐 홍수 구조물 대책 뭐 35% 50%를 분담을 해라. 비구물 구조물 대책 25% 분담을 하라라는 이런 엄격한 그 비용 분담 정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댐 시설이나 수자원 시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그만큼 재정 능력도 없고 또 불필요한 것이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또 공병단하고 개척국이 정말 수자원 개발 시설의 그 선두 기관이었었죠. 연방정부. 계속 인력 예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미국의 수자원 시설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개척국의 그 비어드 장관이 이제 관리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냥. 근데 이제 개발에도 관리 시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적인 그 사업은 있는 거죠,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어떤 환경 보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죠,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개발에서 관리 시대를 전환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그 비용 분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아까 보니까 8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혜택이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책임을 더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쥐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이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서나 뭘 원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세금을 질 수 있게끔 제도나 그런 어떤 코스트 쉐어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댐 관련 관련 법령 중에 가장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게 수자원 개발법입니다. 수자원 개발법인데 이거는 이제 미 공병단이 매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제 이걸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2년마다 이제 사업 승인하고 이제 변경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자원 보존과 개발, 홍수 관리, 주운 사업, 환경 보존 이런 사업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각 브랜치에서 주의를 조사를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댐 개발은 적죠,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재미난 거는 이 공병단의 댐 개발에 대한 목적이 계속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원 개발법에서 그 권한을 주죠. 이런 저수지를 개발하라는 게 첫 번째는 주운을 위한 댐을 많이 줬고요. 두 번째는 홍수 관리, 용수 공급, 레크레이션, 생태계 보호, 습지보호, 환경 유지하는 공급 이런 쪽으로 시기별로 댐의 기능이나 이런 목적에 따라서 계속 이 권한을 부여해왔다는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방이 좀 미시시피나 이런 데서 제방이 자꾸 무너지니까 제방 안전 프로그램 하고
국가 댐 안전 프로그램을 재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라. 그래서 2023년까지 이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건설보다 안전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포커스를 둬서 의회가 그 사업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줬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일본 수자원개발 촉진법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개발 촉진법은 이제 수계별로 그러니까 수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신규 댐 건설과 이제 댐과 수로의 노후화, 수명 대책, 우리 내진 대책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기존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어떻게 메인테넌스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댐 건설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급한 수자원 개발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요가 스테이블하고 또 어떤 그 개발의 시급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거를 10년마다 댐 개발을 위해서 이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상황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급한 장기적으로 댐 사이트가 정해서 이걸 신속히 연착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유용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뭐 댐 건설 장기 계획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자원 개발 계획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변경한 거는 이제 수자원법이나 이런 쪽에 넣어서 지금 수경 확보도 지금 아까 뭐 예를 들어 하수, 제이용, 인물 이용, 뭐 지하수 뭐 각각 다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투과를 해서 왜 기본하게 어떤 유형이 뭐가 필요한지 제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자원법에 뭐 수자원 장기조합 계획이나 뭐 하천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나 이런 쪽에 모아서 거기서 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면 이쪽 댐 사이트에서도 댐 건설법에서 건설법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지적으로 앞으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고 또 기능 변경을 있으니까 그걸 유지를 하면서 이 관리나 예를 들어서 뭐 노후와 수명 대책이나 뭐 내진 대책 또는 여건별 댐 기능 개선 이런 쪽으로 좀 반영을 해서 이 댐 관리 개발법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지금 환경부에서 뭐 물 관련 법령이나 계획 통합적 정기 방안이 있으니까 이 사업 내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의 생계받을 정책이 어떻게 거기에는 이제 댐 건설법 폐지보다는 개선이나 개정 그런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석과 수정. 네. 4대강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 오늘 4대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으면 워낙 4대강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일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늘었는데 무슨 사실 4대강에 그 무한하지만은 쓰지 못하는 물입니다. 발당댐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댐이랑 수양댐에서 채워야죠. 물론 저 이동률 박사 그 수자원 장기조합과의 그 비상용으로 용도가 없으면 비상용으로 만든 구해했지. 비상용은 소양댐도 5억 톤 있습니다. 발당댐도 2억 5천 톤 있고 그 많은 댐 있음에도 용도가 없으니까 비상용으로 4대강에 된 거예요. 불만이 많은 데는 생략을 하고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이 국가 통일이 되면은 졸지에 그냥 우리나라 물 풍족국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인구가 점점 줄면은 4,400명이 되면 멀지 않은 우리는 풍요국가로 진입을 예약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바뀝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여론 지도층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십시오. 오늘은 박 교수님이 전 설계를 한 40년 해온 사람이라서 박 교수님이
치수 종합 치수 증대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야 되고 설계 해온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댐을 설계하면서 딱 두 가지를 수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댐으로 과거 추세는 흙댐이었습니다. 흙이나 평화이댐과 제각댐 그걸 설계를 콘크리트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 나와. 또 하나는 요수로를 엄청 키웠을 걸. 그때 당시에는 최대 강우량이 장흥에 501리터가 최대 강우였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진주 난강 대형 저가 홍수 계획을 다 했고 평화의 때부터 저가 다 했고 뭐 그런데 지금 와서 엄청 후회됩니다. 지금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기존 댐들은 강 가면 이제 여수로를 키우고 있는 것은 보수 여수를 해야 되는데 박 교수님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로의 운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설계 홍수량 이상일 경우에 설계 홍수량 200년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우회 방류량이 200년의 방류량을 설계 홍수량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일 때 그것은 비상사태입니다. 그거는 하루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댐의 안전만을 위해서 최대 방류를 합니다. 수양댐 같은 경우에 200년 이하에서는 5,500톤이 막시멈 방류할 수 있는데 200년 이상 피해에 들어왔을 때는 14,000톤을 방류해요. 14,000톤을 방류하면 순천이 박살납니다. 그러나 댐 붕괴는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은 기존 댐은 다 키워야 된다. 덥지는 않는데 댐을 지금까지 40년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하겠는데 댐대구에 수자원 공사가 혹시 오신 분이 환경부 과장님 그리고 교회 보좌관 되신 분들 좀 새겨듣고 우리가 댐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주는 주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소양댐 상류에 배 타고 들어가는 매일 주변 지원금을 받는 그런 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버리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소양댐은 매년 한 55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42장께 이제 대부분입니다. 훌륭한 이장도 있지만 수준 이하의 이장도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것 때문에 주민이 완전히 반으로 반토막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면에 있는 다른 마을도 분쟁에도 소송이 많이 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탄핵을 대통령만 탄핵된 줄 알았더니 두 개 리장이 갑자기 탄핵되고 그랬습니다. 돈 몇 푼 지원한다고 수장공사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만은 이 돈 때문에 분모나 마을이 그냥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원금을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와요. 공무원이 책임지면은 감사도 받고 하니까 하도록 그 제도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포크레인, 배, 한 2억짜리 배들 지원하는 거, 트럭도 사는 거. 이게 현재 어떤 상태인지, 회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10분이라도 사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댐 스몰지는 내년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댐 스몰지는 전부 다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홍수에 가까운 부분이죠. 환경부에서는 전국 댐 스몰지에 농사 짓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수장으로 심지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난강댐에 그랬다가 나중에 보상비를 엄청 많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재무부로부터 이 땅을 이관받아서 그리고 스몰지 직상묘, 스몰지는 아닌데 직상묘는 유지가 많습니다. 환경부는 재무부로부터 이 땅을 이관받아서 수림대를 형성해서 호수 수질도 보호해야 합니다. 소양호도 녹조가 필요하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끔 푸르스름한 하늘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민이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지금 한강 수질 우량 부담금이 의암댐 하류하고 충주댐 하류까지 하천변의 고가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데 서양하는 충주 상류는 구준지지만은 개인들이 헛값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짜 비료, 비료를 공짜 주고 뭐야 공짜 준다. 그 돈을 주변 지원금으로 이걸 한없이 뿌려대고 농사 짓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 공시지가 평당 3만 원 하는 거를 15,000원에 불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았습니다. 헐값에 산 토지를 팔아먹고 고가의 하루, 의하고 하루나 충주댐 하루는 고가의 하루를 사들이는 그 어이없는 행동을 이걸 좀 자료를 좀 보자가 좀 휘발가닥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많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5분 됐습니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발제에서는 좀 잘 다뤄지진 않았는데 댐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댐 운영 과정에서 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댐 예정부터 해서 댐 계획이 발표되면 지금도 댐 장기 계획에 올라가는 댐 지역들은 계속 그 개발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개발사업 특히 댐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둘러싸고 이익과 피해 지역이 또 양분되고 또 이익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영향이 달라지는데 특히나 토지 소유자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되게 찬성하는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라지는 그러면서 보상과는 좀 관계없는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게 지역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 파괴의 한 원인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사회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댐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지역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이제는 댐 자체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는 좀 단계가 좀 필요하고 결국 댐 건설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가더라도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게 새로운 법, 새로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환경부 오기 수자원 국토부에서 환경부 오기 전까지 마지막 단계 진행했던 게 아까 발제에서 나왔던 희망제 공모제 저도 댐 사령업도 협의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리산 댐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수자원 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좀 큰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선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좀 밟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댐 관련해서 기후 변화와 치수 관련한 부분들이 주요하게 하천 관련해서 또 댐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례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꾸리치바 같은 경우에 일단 치수 문제를 도시 계획과 공원 계획 그래서 어떤 치수와 함께 어떤 친수적인 그런 성격과 이제 도시 또 미래의 그 건강 이런 부분으로 함께 이제 통합적인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해소가 되면서 댐이 아니라 하천은 그 본래의 그 기능들을 생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건강성 유지하면서 또 도시 공간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생태 서비스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이제 변화를. 근데 그동안에 보면 대한검토 댐과 대한검토 할 때마다 대한검토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자세하고 하기 해서 대안은 항상 뭐 안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대안에 대한 그 연구 그리고 대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댐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갈등의 요소도 되고 잘 수긍할 수 없는 MLP를 쌓인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점수로 봤을 때는 댐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댐이라고만 이야기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그 격차를 이제는 해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 기존 댐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동안 하천의 그 물리적인 그 흐름, 생태적 기능을 훼손했던 것들을 통합 정리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과 좀 그 체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순환 기본법을 기초해서 이제 법으로 가든 어떤 기존의 하천에 보면 방치된 고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지금 농업 지역에서 이제 도시적으로 편입되면서 과거에 농업용수 목적으로 썼던 보들이 지금 그냥 방치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거를 좀 하면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 결국 우리가 통합 물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생태계의 그 건강성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결국 치수와 그 물과 그 소량과 수질의 통합이 근본적으로 충분해야 될 목적을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위협 단위의 생태계 건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협 단위의 생태계 건강성 확보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댐이나 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회영 평가가 좀 제도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그런 사전에 그 영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고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기여하는 그러한 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밑에시네요. 크게 이제 저는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그 지리산에서 지리산 댐 대체 활동 그리고 또 전국 진주댐 대체 대책 활동을 같이 하면서 최근 들어서 특히나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마다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어떤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이게 이제 작고 친환경적인 댐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작으면 규모가 작으면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댐이 작으면 친환경적인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다고 해서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이제 지리산 북부하천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소수력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산내면 지역에 있는데 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개인 사업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아주 무식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높이 한 5m 정도 넘을 거예요. 넘는 되는 보호도 아니죠. 댐이죠. 그걸 만들어서 물을 막아놓고 그때 기준에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었는지 뭐 얼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확보가 전혀 안 돼 있고 막힌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수로를 돌려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발전소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이거 사용 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금 시대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계속 손쉽게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남아있다. 아까 그 김정수 의원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낡은 보드라든지 오래된 시설물들이 지금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작은 보호 수준의 그 부분들이지만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하죠. 그냥 이제 댐의 규모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어떤 걸 지향해서 하기보다는 그저 더 이상 대규모 댐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게 더 타당한 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친환경이라는 말만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결국 댐이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원전과도 비슷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원전처럼 가능한 획해야 할 수단이다. 우리가 하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 마지막에 안으로 남겨둬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댐 정책을 펴오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뭐 댐뿐만 아니죠. 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친환경이고 뭐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놓은 것들이 있고 또 지금 4대강 보호 철거 이야기를 아주 크게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좀 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장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댐이라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서 그 4대강의 녹조가 준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세뇌되다시피 한 토목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을 인식하게 됐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댐이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공간적 측면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댐에 대한 뭐 과거에는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포장했었다면 지금은 댐은 하천을 관리하는데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수단이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 국민들이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에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할 수 있으면 남강댐 설계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남강댐이 지어지는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이 댐은 멋지게 막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댐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댐이 지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 강이 굉장히 폭이 넓고요. 그리고 그 넓은 고수부지에 사람이 사는 집은 당연히 없고 이랬었는데 남강댐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댐 바로 아래에 여고가 있어요. 제가 진주 살아가지고 그 학교 축제가 재밌어 많이 갔었는데 그때 지금이면 못 갈 것 같기도 해요.
무서우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댐 바로 아래 여고가 있고 그 밑에 아파트 자체가 개발되는 거는 사례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까 그 난강댐에 이제 그 PMP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은 수문을 무조건 여서 댐 안전을 초우선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그 홍수가 날 정도의 비가 왔을 때도 난강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문을 전체 개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계획했던 수문이 이제 수문량이 1,500만 톤이라면 한 500만 톤 정도까지밖에 방류 못하고 있다고. 네, 저는 그게 수치는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율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류 쪽의 도시가 그만큼 난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치수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 당초에 설계했던 계산했던 것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난강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전국에서도 가장 관리하기 힘든 홍수가 조절을 하기 힘든 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난강댐 하나 때문에 그 4천만 원 지금 또 배수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제 보조 여수로를 다시 하나 터널을 통해서 다시 뚫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지리산에 홍수댐을 상류에 지어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또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난강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댐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난강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사실 정말 좀 더 폭넓게 넓혀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수문 넓히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가, 혹은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 자체를 다시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진주시에. 그렇게 해서 본류 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예,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포항 그 지진 그 안정성에 이제 관리 안전성에 좀 이제 중점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댐 희망기 신청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포항에서 지금도 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포항에서는 그 항사댐을 신청을 했죠. 그 단층대 수직으로 그 댐이 있는데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자체는 댐을 유치하는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거 사전에 고려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기 신청제 당초 그 도입 취지를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뭐 불필요한 댐이 그 건설을 좀 막고 꼭 필요한 댐을 선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정작 도입되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18군데 이상의 그 댐이 이제 그 계획을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자체의 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깊이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기 신청제에서는 아까 이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걸 좀 참고했던 것 같은데, 뭐 예산 지원 차등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지금 1시 4분입니다. 따로 한두 번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아마 그건 식사 시간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꼭지들은 아마 이제 좀 더 토론을 해야 되지만 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댐에 대한 평가하고 대책을 어떻게 좀 도와드린가 하는 거, 그다음에 댐 관리 계획으로 전환하거나 이제 댐 건설법 자체를 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하천 유지유량을 하천 생태계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희수능력 등대 사업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안전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걸 고려한 대응관리,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꼭지인 것 같고 아마 각각의 입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는 후속 토론회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회는 자장식권으로 이걸로 마치고 그다음에 제 식사 시간에 좀 같이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한마디 안 하면 이게 너무 섭섭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하는 걸 듣겠습니다. 제가 예. 진주 환경문명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경남권 같은 경우에 지금 학동강 물 문제를 가지고 수원 이전 관련된 새로운 물 문제는 이런 그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지민사회가 그런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낙동강을 살리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러게도 그 취소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자. 이 정도 이렇게 지금 공감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이웃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문제가 근본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식수, 생민들이 특별되는 식수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라든지 생 관련 사업들이 대한 그런 요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이고 수질의 문제는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자세한 사업 전까지는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독성 물질의 핵심적인 문제, 본질적 문제가 낙동강 수질의 본질적 문제가 더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세한 사업 이후에 이 보호로 인해 생기는 녹조 문제가 그게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환경부도 이번 누가 일어나는 대동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가 앞으로 같이 노력하는 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낙동강 유역에서 문제로 이 관련해서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걸 지역 주민들과 주민사회에 잠깐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쪽에서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수질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치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부산 같은 이런 지역 이런 곳에서는 당장 먹는 물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낙동강도 살려야 하지만 또 이 먹는 물 문제는 댐 것이라든지 기존에 좀 댐을 하기 위해서 식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냐 저기 생각해 보니까 정부에서 낙동강은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살려서 이걸 영남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그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면 동시에 질서 문제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 그 설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낙동강을 개선하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찔끔찔끔 이렇게 굉장히 더디고 찔끔찔끔 나와요. 심지어는 보호 개방하는데도 지금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에 그 1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식수 문제로 불안한 보라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낙동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유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이타의 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좀 되게 좀 깊게 심각하게 봐야 될 수 있겠다. 제자 중에 혹시 길게 1분씩 필요 안 하시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요? 아니, 억지로 안 하시죠? 아니요, 지금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부산대가 스마트 LID 리빙랩 MOU를 체결했거든요. 정신이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발표를 하는데 문제가 완료, 그다음에 목화
어떤 진실인지 그 성이 아직까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이 유감가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 제가 환경부 과장님, 수자원 개발 과장님으로부터 뭡니까 행정처 노트에 적었는데, 제가 나서 그 수자원 개발 과장님 발표에서 이런 게 들어오는 시절이 이제 왔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세상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 뭡니까 그 아까 한 장에 세개 꼭지 있는데 제가 그걸 노트에 꼭 공부하게 적었는데, 이런 정책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내쪽이고 하니까 그냥 제대로 해야죠. 63조 63조 밑에 보면은 세 가지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몇 번을 하는데, 역시 이제 수도원 개발 과장 와도 딱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시간 결과 그 의견 주신 좋은 사항들은 저희가 뭐 수정 관련 정부 측에서 업무를 주시 나가는데 공부하도록 하고 또 좋은 의견 주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 물이라는 게 이제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제제로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조금 이제 홍보 저희도 하지만은 같이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에 대해서 바람대로 뭐 홍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바람대로 정말 물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제한도가 되더라도 전도 나가면서 또 각각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물을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잘 노력해야. 우리는 설계 기준에 그 로고 명시나 지방 명시는 10년 빈도 광역에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가뭄을 느끼고 제한 구수를 해야 이제 잘 설계된 건데. 제가 저희 한다고 하면 진짜 시간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의 대체 위원장인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그 뭐냐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책 부분이나 현재 그 물의 그 물리적인 그 시민의 현상에 대해서 그 코어를 탁 찌르는 건 맞는데요. 지역에서 그 풀이 잡고 있으면서 그 말초신경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아까 우리 이명철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물 관계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개인의 그런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기존의 그 고착된 그 주민들의 개인적인 사익에 염두에 두고 계속 충돌의 그 연속적이고 그 지방 정권에서의 그 단체장 정치인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자리에서 그 생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우리 고급진 댐 건설의 그런 기술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물에 대한 부분을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예를 들자면 외정부에서 여기까지 그 댐 관계에서 수급상에 그 왜곡된 정보, 필요한 정보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치단체장도 함부로 자기가 하락하는 의지를 가지고 못하고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준이 높아가면은 그런 토목업자들을 자치단체장은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에서 아까 우리 그 진정영농연합의 그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1200만 명이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갖고 또 오고도니가 이렇게 손들고 하면 또 따라갑니다. 그렇듯이 결국에 모든 최정점의 힘은 국민이다.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오늘 회의한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오늘 이런 정책 토론회지만 넓혀서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 제안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토론회 있고 난 결과물들을 환경운동연합이나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나 이런 종교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확산돼 나가는 그래 그런 우군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앞당기는 데 같이 노력하는 그 기구가 있든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정미 의원실 전국 신급된 백교대 지원에 후원해 준 학사분이 이제 후속 오늘 다 못한 얘기를 좀 이제 마련해 주시라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기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또 신재은 대표님 이하 이제 여러 스태프들한테 감사의 박수라고 마치겠습니다.